잠깐만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 아니 어제라도 좋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혹시 괜찮아, 아직은 버틸만해 라고 안도하셨나요? 아니면 한숨부터 나왔나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이 최고지, 가족이 있으면 되지 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돈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70이 넘어서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 살고 싶은 우리에게 통장 속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원에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추가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검사비입니다. 몇십만 원. 아니, 어쩌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친구분이 전화하셨습니다. 야, 우리 다음 달에 설악산이라도 한번 다녀오자. 단풍 구경이나 하면서. 마음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산 공기도 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릅니다. 아이고, 요즘 허리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다음에 가자, 다음에. 사실 허리보다는 통장 잔고가 더 아픈 겁니다.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셨습니다. 지인분 따님이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부조금 봉투를 준비하면서 얼마를 넣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체면상 10만 원은 내야 하는데 이번 달 관리비도 나가고 약값도 나가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 밤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품위가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70을 넘기면 통장의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존심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제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치료를 받을지 말지, 여행을 갈지 말지, 도움을 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왜 불안하신가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대부분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한 겁니다. 뉴스에서 노후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더라, 3억 원은 있어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겁만 잔뜩 먹습니다. 그래봤자 나는 그 돈 모을 수 없는데 뭐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쪽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무작정 포기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이야기할 겁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자존심이고 마음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십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3억 원, 4억 원 하는 집입니다. 자식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아파트에 사십니다. 시세 3억 5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부자입니다.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디스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요? 2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월 60만 원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3억이 넘는데 당장 수술비 250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팔면 살 곳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힘듭니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텨야지 뭐 하면서요. 바로 이겁니다. 집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평생 모은 가장 큰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 보일러가 고장나서 바로 고쳐야 할 때, 집 등기부등본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0만 원? 김할머니는 그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3억짜리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 덮고 추위에 떨면서 지낸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조에 갇혀 계십니다. 종이 위에 부자,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하루 쪼들리며 사는 가난한 노인. 이것이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영리한 분들은 깨달았습니다. 70이 넘으면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지 말지, 지금 당장 수리를 할지 말지, 지금 당장 자식을 도와줄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을 빼앗기는 거 아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게 되는 거 아냐? 은행이 나를 속이는 거 아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집은 그대로 내 명의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평생 지내면서 매달 현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매달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요? 국민연금이 30만 원, 기초연금이 30만 원이라면 여기에 주택연금 90만 원을 더하면 월 150만 원입니다. 갑자기 생활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돈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안전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집의 가치는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과 나중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내 돈으로 치료받고 내 돈으로 생활하는 게 자식한테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집은 현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70이 넘으면 유동성이 생명이라는 것,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선택지를 하나 더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현금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자산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이 있어도 병원비 하나 제때 못 내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대답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3억, 5억, 10억 이런 막연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얼마를 쓰면서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인 고령자가 한 달 동안 기본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평균 16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식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약값, 교통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여유도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사 먹는 것, 손주 용돈 주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런 건 하나도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숨만 쉬고 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어떨까요? 둘이 살면 돈이 덜 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듭니다. 평균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먹고 쓰고 관리비 내고 약 사 먹고 하려면 이 정도는 나갑니다. 역시 평범하고 절제된 삶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이 숫자를 바탕으로 20년의 노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0세부터 90세까지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요즘은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인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매달 165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165만 원 곱하기 12개월 1,980만 원입니다. 거의 2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요? 1,980만 원 곱하기 20, 3억 9,600만 원입니다. 거의 4억 원에 가깝습니다. 부부라면 어떨까요? 매달 250만 원씩 쓴다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요. 지금 이 숫자를 들으시면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드시나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이 계산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일해도 6억은커녕 1억도 못 모았는데 어떻게 노후에 6억이 필요하다는 거냐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이 금액을 당장 통장에 현금으로 다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작은 월세 수입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금 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끔 용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신다고 칩시다. 기초연금 30만 원 더하면 80만 원입니다. 매달 8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필요한 돈 165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85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85만 원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85만 원씩 20년이면 얼마일까요? 85만 원 곱하기 12개월 1,020만 원. 1년에 약 1,0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4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조금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165만 원이면 되지만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20년 후에는요? 물가는 매년 평균 2%에서 3%씩 오릅니다. 20년 후면 지금보다 물가가 50% 정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165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20년 후에는 25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대략 이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4억이든 6억이든 정확한 숫자는 각자 다를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과 시골에 사시는 분이 다르고 건강한 분과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이 다르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과 집에만 계시는 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를 만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아,
나는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니까 부족한 돈이 매달 80만 원 정도구나. 그럼 지금부터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저축해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이 생깁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십니다.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이 45만 원, 남편 유족연금이 20만 원, 기초연금이 30만 원, 합치면 95만 원입니다. 매달 쓰는 돈은 대략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부족한 돈이 55만 원입니다. 최할머니는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55만 원씩 2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습니다. 1억을 모으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출을 줄이자고요. 매달 150만 원 쓰던 걸 120만 원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돈이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5만 원씩 2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지금 있는 3천만 원 더하면 9천만 원입니다. 1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최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막연하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숫자를 받아들이고 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현금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걸까요? 일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의 약 20년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숫자로 확인해 봤습니다. 4억, 6억 이런 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이 큰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노년기에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비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당연한 겁니다. 70년, 80년을 쓴 몸이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병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뇌경색입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입원합니다. 수술합니다. 재활치료 시작합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흘러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고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건 기본 치료비뿐입니다. 상급 병실 사용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간병비는 어떻습니까? 간병인 한 명 쓰면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MRI, CT, 정밀 검사 비용도 따로 나갑니다. 한 번 찍는데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갑니다. 의사가 권하는 좋은 약, 새로 나온 치료법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됩니다. 전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수술 한 번 하면 총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심장수술, 암수술 같은 큰 수술은 3천만 원, 5천만 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8이십니다. 작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총 비용이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으로 3천만 원 정도 커버되고 본인 부담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쓰고 나니까 통장에 5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되는데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자녀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아들, 딸이 각각 5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게 한이 된다고 하십니다. 평생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말년에 짐이 됐다고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통장에 준비된 현금이 힘을 발휘하는 게요. 의사가 수술하시라고 할 때 주저없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현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집 관리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사시는 집은 대부분 20년, 30년 된 낡은 집입니다.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20년 넘게 쓴 보일러는 수리가 안 됩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나갑니다.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물이 샙니다. 방수 공사 다시 해야 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베란다 세시가 흔들립니다. 바람 들어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달아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깔아야 합니다. 문턱 없애야 합니다. 방마다 비상벨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5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수리 비용을 자칫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고관절 골절됩니다. 병원 가서 수술합니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보일러 고장난 채로 겨울을 나다가 동상 걸립니다. 폐렴 걸립니다. 역시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집 수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비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카드로 할부치더라도 매달 빠져나가는 건 현금입니다. 세 번째 이유, 가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합니다. 빚을 졌습니다.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자식인데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룹니다. 손주가 대학에 갑니다.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손주 얼굴이 떠오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딸이 결혼합니다. 혼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다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습니다.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그런데 막상 통장을 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지키고 자식에게도 부담을 덜 주면서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돈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심리적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의료비, 집 수리비, 가족 지원, 이 모든 걸 합쳐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뭔가 일이 생겨도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불안을 누그러뜨립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부터 나오지 않게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의 행복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 뭘까요? 건강?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족?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행복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더 잘 걸립니다. 악순환입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는 사람과 300만 원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2,700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3천만 원 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되겠지. 300만 원 있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끝이야.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단지 생활비를 넘어서 삶의 균형과 평온을 지키는 정서적인 안전망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노년기에 꼭 현금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의료비, 집 수리비, 가족 지원, 그리고 심리적 안정.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돈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저축이냐고요. 70이 넘었는데 수입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저축 습관입니다. 매달 1만 원씩만 떼어 놓으십시오. 1만 원이요. 너무 작다고요? 식당에서 밥 한 끼 값입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서너 잔 값입니다. 이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1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1만 원 곱하기 12개월, 1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 같지만 막상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 130만 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만 원도 부담된다면 5천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모은다는 마음과 습관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68부터 매달 1만 5천 원씩 저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1만 5천 원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54만 원이 모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요. 조금씩 쌓이는 걸 보니까 이 나이에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통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54만 원이 제 자존심이 됐어요. 두 번째 전략,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혹시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동영상 서비스, 휴대폰 요금제, 신문 구독료, 각종 회비. 가입해 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여십시오. 자동 이체 내역을 쭉 훑어보십시오. 이게 뭐지? 싶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매달 9천 원씩 빠져나가는 음악 서비스, 한 번도 안 본 동영상 플랫폼, 10년 전에 가입한 신문 구독. 이런 거 다 해지하십시오. 보험도 점검하십시오. 같은 보장 내용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암보험을 3개씩 가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휴대폰 요금제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를 거의 안 쓰는데 무제한 요금제 쓰고 계신 분 많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십시오. 이것저것 정리만 잘해도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통장 정리를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쓰지도 않던 보험 3개를 해지하고 안 보는 동영상 서비스 2개를 끊고 휴대폰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8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8만 원을 그대로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1년에 960만 원, 거의 100만 원을 모으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전략,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고요? 70이 넘었는데 누가 쓰겠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곳을 통해 70대, 80대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원 관리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 쓰레기 줍고 화단 물 주는 일입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해도
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정리일도 있습니다. 책 정리하고 대출 반납 돕는 일입니다. 역시 하루 3시간, 주 3일이면 월 30만 원입니다. 아파트 경비 보조일도 있습니다. 주차 관리 도와주고 택배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전단지 분류하는 일, 우편물 정리하는 일, 학교 급식실 보조하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노인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용석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십니다. 지역 실버센터를 통해 작은 공공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십니다. 월급은 45만 원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출근하는 날엔 아침이 다르게 느껴져요. 알람 소리가 반갑습니다. 씻고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일하고 나서 받는 월급으로 커피 한 잔 마실 때, 손주 용돈 줄 때, 이 나이에도 뿌듯하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수익 투자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원금 보장, 월 5% 수익, 이런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70이 넘어서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냥 은행 예금이나 국채가 최선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까지 자식한테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됩니다. 자식도 부담스럽고 나도 자존심 상합니다. 적당히 도와주되 내 몫은 꼭 남기십시오. 셋째, 보험 과다 가입입니다. 보험 설계사 말만 듣고 이것저것 가입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이 4가지 전략, 작은 저축, 지출 정리, 소소한 수입 만들기, 실수 피하기. 이 모두는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하는 노후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5년 후, 10년 후에 분명히 변화가 보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른 이유, 그리고 당신만의 숫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후를 위한 4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저축, 지출 정리, 소소한 수입 만들기, 그리고 흔한 실수 피하기. 이 4가지는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과연 얼마까지 모아야 마음이 편해질까요? 앞서 말했듯이 노후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지만 사실 그 숫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별 안정선 또는 안정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A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반면 B 할머니는 같은 3천만 원을 보고도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이걸로 부족하면 어쩌지? 밤에 잠을 설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단지 금액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싶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치료비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혹시 큰 수술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금 자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최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 대비 자금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병원비 전용입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숙 할머니가 이 유형입니다. 올해 72이십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강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절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 돈은 절대 안 씁니다. 아들이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손주 대학 등록금 도와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돈은 내 병원비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7천만 원이 있어서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자녀를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녀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급할 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손주들 교육비라도 조금 보태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녀의 결혼, 손주의 교육비, 갑작스러운 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본인 노후 자금, 나머지 절반은 자녀 지원용으로 생각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가 이 유형입니다. 올해 77이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 교육시키느라 본인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아직도 자식 걱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할머니는 8,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4천만 원은 본인 노후 자금, 4,500만 원은 자녀 지원용입니다. 작년에 둘째 딸이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전세집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녀 지원용에서 꺼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세 번째 유형, 자신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즐기고 싶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활동의 여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생활비 외에 별도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마음의 여유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돈은 즐기기 위한 돈입니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기,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좋은 식당 가기, 취미 생활 즐기기.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이 유형입니다. 올해 73이십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을 40년 사셨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박 할아버지는 6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1년에 2번씩 여행을 가십니다. 작년에는 유럽 15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한 달 여행을 계획 중이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쓰니까 행복해요. 모으기만 하면 뭐합니까? 쓸 때 써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아는 겁니다. 의료비인가, 자녀 지원인가, 삶의 질인가. 이게 명확해지면 목표 금액도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 설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다 합쳐서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얼마입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서요. 내가 사는 집은 자산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펜을 드십시오. 지금 당장 적어보십시오. 통장 잔고 얼마, 연금 얼마, 집값 얼마. 숫자로 적으십시오.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적어보십시오. 적고 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노후입니까? 활동적이고 즐거운 노후입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노후입니까? 나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며 심리적으로 여유롭다고 느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병원비만은 감당하고 싶다.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1년에 2번 여행 갈 정도의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다. 5천만 원은 필요하다.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었으면 8천만 원은 있어야겠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이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그걸 종이에 적으십시오. 나의 목표는 6천만 원,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현재 위치와 목표 사이의 거리가 보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목표는 6천만 원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40개월, 약 3년 4개월이면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출을 줄여서 5만 원을 아끼고 일자리를 구해서 5만 원을 벌고 합치면 1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옵니다. 이걸 종이에 적으십시오. 매달 10만 원 저축, 3년 4개월 후 목표 달성. 이렇게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답해 보십시오. 현재 위치, 가고 싶은 방향,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당신만의 노후 설계가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방향만 분명히 하면 천천히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부터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만의 노후 설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위치, 목표, 그리고 실천 계획.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든 500만 원이 있든 심지어 마이너스여도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75세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 속에서 85세를 맞는 사람 중 누가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까요?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75세부터 매달 5만 원씩 10년 동안 모으면 6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막상 85세에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이 600만 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0이 넘으면 집보다 통장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둘째, 노후 20년을 위해서는 1인 기준 약 4억 원, 부부 기준 약 6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과 다른 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비, 집 관리비, 가족 지원, 그리고 심리적 안정입니다. 넷째, 지금부터라도 작은 저축, 지출 정리, 소소한 수입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나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섯째,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불안은 행동 앞에서 작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